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 코너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정강재 국민의힘 대변인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정강재 대변인은 뭐 출연 너무 감사드리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경선에서 탈락한 거 보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이기는 공천이 됐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여하튼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긴 했는데 좀 아쉬운 결과가 된 것 같은데 뉴스킹하고 방송 쭉 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불러주시면 잘 오고 또 저는 대변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까지 우리 당이 국민과 동료 시민들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죠. 저한테부터 잘해주세요. 진짜.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저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시오. 자, 이제 254개 선거구인데 이 절반 정도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항상 시끄럽다 조용하다 이 얘기 말고 좀 내용적으로 지금 면면을 좀 들여다봤을 때 어떨지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우리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경선 위주로 가서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살아 돌아왔다. 개혁 공천, 물갈이 공천은 조금 미진한 거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도 많이 있고 현역 의원 탈락도 많이 해가지고 시끄러운 공천인데 이것이 어쨌든 국민들은 현역 의원들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국민 눈높이에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 공천이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지역구 이제 한 10개 정도 국민 추천제 해가지고 개혁 공천 한다고 하고 비례대표에서 새로운 사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3월 22일 날 대진표를 확실하게 보고 이 양당의 공천을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딱 정해지는 거죠? 네, 지금은 양당 공천을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어느 당이 이번 총선 때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아직까지 핵심 지역도 좀 빠져 있고요. 또 민주당도 경선 부분들이 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대체로 한 지역구 254개 가운데 한 211개, 220개 정도 됐으니까 한 80% 이상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여성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양당 공이 청년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20대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30대도 6명, 2.8%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청년 비중이 16명, 8.7. 그중에서 20, 30대가 5명, 2.7 이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당선 가능 지역구에 국민의힘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당선이 좀 어려운 험지에 오히려 청년들이 청년 여성이 간 경우다. 그러니까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반에 여성 청년 우선 공천하겠다는 입장에 부합하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진 거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고령화됐어요. 평균 연령이 뭐냐면 58.3세예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고연령의 어떤 그 공천을 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정치 신인들, 청년들, 여성들 이런 분들에게는 매우 진입 장벽이 높다. 이 정광재 대변인을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정치 신인들이 참 어렵다. 쉽지 않다. 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장 소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장 소장님 김무성 전 대표가 상향식 공천 맞아요. 이런 강조했었잖아요. 당 대표 시절 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김무성 대표도 이제 상향식 공천이 자신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고 그걸 관철시키기 굉장히 노력했었는데 2016년에 그게 실패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2024년에 다시 출마를 하려다가 내가 생각했던 이 상향식 공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명분으로 출마 의사를 거둬들였는데 내막 얘기해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는 우리 국민의힘의 이번에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신인들이 이 기존 정치인의 벽을 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아마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가점을 이 공관위에서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네. 이 정도면은 청년들이 좀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점을 얼마나 주고 감점을 얼마나 주면 이게 좀 승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 75% 끝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능 시험에 빗대서 말한다면 4교시 중에 3교시까지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잘 본 시험 같아요. 예. 그런데 4교시가 조금 어려운 시험. 4교시 국민의힘한테 매우 어려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 있어서 예. 이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그런데 이 3교시 동안 잘 풀어왔으니까 이 기세를 몰아가고 아하. 잘 풀어야겠죠. 근데 사실 네. TK하고 강남 지역에 현역들이 이제 탈락하고 오늘 뭐 기자회견이 줄줄이 예약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채 의원도 예, 뭐 소속 뭐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천 파열음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그 부결되는 것으로 재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이제 국민의힘의 파열음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예, 지난주에 막 분신소동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양당 공이 이것을 잘된 공천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비판에는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진행된 여야 공천 중에 좀 눈여겨볼 지역구라든지 후보도 하나씩만 좀 꼽아줄 수 있을까요? 2개 뽑으면 안 돼요? 2개 해도 됩니다. 네. 3개 해도 저는 되고요. 5개 뽑았는데 5개는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송파병 선거를 전 유의 깊게 보고 있어요. 송파병이요. 송파병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이긴 게 2012년도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겨가지고 그때 과반수했어요. 네.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겨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김근식 교수가 예. 이번에 공천 받았는데 엊그저께 만났는데 분위기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기면은 서울에서도 반 이상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있고 전체적인 의석수로 봐도 과반수 이상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있다. 송파병. 그러니까 여기가 이기면은 낙동강 벨트도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더 어려워질 거예요. 것이다. 그래서 예. 거기를 제가 유의 있게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결국에 공천을 받은 유영하 변호사. 대구 달서 갑이네요.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이 과연 수도권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유형아 두 사람을 지목을 해주셨습니다. 장윤선 저도 기자님은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은 민주당 출신끼리 붙게 되는 지역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탈당한 후에 일단 붙는 거. 영등포 갑 같은 경우에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 점퍼를 입고 영등포 갑구에 이제 출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제 현장 취재 갔다 왔는데 민심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신자 프레임이 일단 있고 당장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내가 4번 연속 그분을 찍었는데 그동안 나는 누굴 찍었던 것이냐 이 존재감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시흥을도 그렇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또 이분도 그 국민의힘 점퍼 입고 뛰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분 갈등이 어떻게 될지 남양주 갑구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으로 간 조홍천 후보 그리고 뭐 경선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민주당 후보 간의 격돌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도 경선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그렇죠. 있는데 예. 이른바 이제 자객 출마 논란이 있던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오늘 다 발표될 오늘 결정 날 거예요. 것 같아요, 경선. 강북을의 박용진 그다음에 안산갑의 전해철, 은평을의 강병원, 살아올까 죽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다 짚어주시긴 했습니다. 저는 왜 이 지역 안 꼽았는지 궁금하네요. 어디요? 하남갑 왜 안 꼽으셨죠? 하남갑에 하남갑. 지금 저기 추미애 추미애 전 장관. 전 장관은 민주당에서 공천이 확정됐고 하남갑이 굉장히 그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용 의원이 이번에 단수 공천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경선의 형식을 빌어서 3명이 3자 경선을 하게 됐어요. 예. 경선 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용 의원이 받게 된다면 정말 친윤과 반윤의 상징적인 두 인물이 본선에서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제 인근 지역구였는데 의정부 갑 있잖아요. 예, 의정부 거기 갑. 문희상 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후보와
이재명 당대표가 인재 영입 1호라고 했었던 박지혜 기후 전문 변호사가 이번에 국민 경선을 치르게 했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은 인재 영입 1호면은 그러네요. 제일 유리한 지역에 바로 그냥 공천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계속 끌다가 좀 계속 관심 있게 봤었는데 박지혜 변호사가 언제 오는 거냐 관심 있게 봤었는데 결국에 문석균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경선이라는 것은 해보셔서 그 지역에서 알죠. 잘 알죠. 오래 있었던 예. 사람에게 굉장히 매우 유리한 유리하죠, 제도인데 사실은. 그렇다면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박지혜 문석균 변호사가 후보는 뭐 사실 아버지 때부터 네. 정말 오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경선 붙인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하나 우리 방송 자주 같이 하는 한민수 네, 한민수 대변인. 대변인.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아직 결정이 우리 안 됐어요. 한민수 대변인이 어느 지역으로 출마할지도 좀 관심입니다. 저는. 자, 뭐. 이거 제가 또 하나 짚은 네, 짚어주십시오. 아니 특정 언론 앵커 두 분이 노른자 위에 지금 다 공천이 됐어요. 국민의힘 경우에 서초. 예, TV조선의 예. 앵커 신동욱 앵커하고 박정훈 앵커가 송파갑 그다음에 그 서초을이죠. 서초을 이렇게 네. 됐는데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기 MBN 앵커도 계신데 저는 이게 MBN 좀 앵커는 경선을 했죠. 문제적인 네. 공천이 아닌가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TV조선이 그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굉장히 반문의 기치라고 할까요? 기여도예요? 네. 기여도? 뭐 그런 역할들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를 선택했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위험한 거죠. 어떤 진영에 복무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가가지고 정당의 어떤 그 대변인 혹은 이런 역할을 하다가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TV조선에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체 기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을 위해서 존재하는 언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는 굉장히 우리 부적절한 장 걸로 소장님한테도 보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이제 다른 데로 가고 그 자리 서초을에 신동욱 지금 말한 앵커가 지금 단수 공천이 됐는데 텃밭 물갈이라고 봐야 되는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겁니까? 나쁘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박성중 의원하고도 개인적인 인연이 네. 있어가지고 좀 이것을 잘된 공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인지상정상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강남, 서초, 뭐 송파 이런 네. 곳은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한 지역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거기에 사람을 좀 바꿔서 우리 당 이렇게 인재 영입해가지고 이렇게 혁신했어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박성중 의원도 상당히 좀 역량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좀 부평을로 전략 공천을 한 것을 보면 부천을입니다. 부천을. 부천은 의원 지역구일 겁니다. 네, 예. 거기 전략 공천한 것을 보면은 좀 당에서 좀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좀 사람들이 바뀌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봐요. 일단은 계속 그냥 좋은 지역구에 네. 계속 그분들이 공천 받아가지고 또 당선되고 그러면은 국민의힘 인재 영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박성중 의원 진짜 열심히 하셨잖아요. 많이 장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그분의 호명에 따라 국회 상임위장에서 이름도 많이 불리고 했었는데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은 그때부터도 소문이 어려울 것이다. 저렇게 열심히 하시지만 공천받기 어려울 지역구가 거다. 워낙 이제 예, 좀 네, 좋은 그렇죠. 지역구라서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된 거고요.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계속 그 지역에서 네. 천년만년 하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쌓이고 경륜이 쌓이면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맞죠. 움직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 뭐 대변인님. 박성중 의원이 거기서 재선했잖아요. 네. 그전에 또 구청장을 했고 결국은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오래잖아요. 거기서 네. 활동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방위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했던 뭐 가짜 뉴스나 방송의 네. 편파성 이런 문제들 집중 부각하면서 가짜뉴스 아닌데. 상당한 공헌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신동욱 전 앵커가 서초을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더 우리 당이 어려운 지역 인지도가 있으니까요. 게 가서 좀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서초을이라는 지역구의 특성상 또 뭐 신동욱 전 앵커가 뭐 상당히 캐릭터가 맞는 지역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 지금 좀 전에 이 유영아 변호사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강재 대변인한테 먼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유영아 변호사 뭐 다들 아는 자타공인 박 전 대통령 복심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탄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또 이 얘기를 하면서 공천에 좀 미칠 앞으로 파장이 좀 있을까요? 우리 장 소장님이 조금 불안해하고 좀 두려워했던 것 네, 같은데요. 뭐 그래서 조금 후반부로 미뤘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 또 하나는 유영아 대변이 그 변호사가 예. 공천을 이제 단수 공천을 받게 되면서 음흠. 탈락한 사람이 이제 홍석준 의원이에요. 그렇죠. 홍석준 의원도 이번 정부 들어서 뭐 규제 개혁이라든가 과방위에서의 어떤 활동이나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영아 변호사가 이번 공천을 받기 전서부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자꾸 미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예. 홍석준 의원도. 예. 근데 그게 좀 현실화된 것 같아서 저도 조금 걱정은 됩니다. 아까 장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지금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뭐 우리 국민 전체를 놓고 본다면 표심으로 본다면. 예.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충성했던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아주 우세한 지역에서의 단수 공천 이게 영남 한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아니 어쩌면이 아니죠. 당연히 승부처가 되는 수도권 민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걱정하는 목소리도 당 내외에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다 예정하고 예. 계세요. 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도 9시 반인가 한다고 기자회견 합니다. 예정돼 있고 예. 이제 그동안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아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는 이제 아주 현역들이 거세게 컷오프에 대해서 반발할 걸로 보이고요.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데이터나 투명하게 알려줘라. 그러니까 민주당의 컷오프에 반발하는 분들처럼 국민의힘에서도 반드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유영아 변호사 참 의지의 한국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 군포에 출마하면서 서울 한 3번 나가셨다면서요? 네, 김부겸 의원과 좀 예. 계속 맞부딪혔었는데 20년 만에 배지를 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유영아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경선에서 이겼지만 도태우 변호사도 그렇죠. 지금 이번에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상당히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밖에 없는데 또 탄핵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또 하나는 홍석준 의원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 홍석준 의원도 문제 제기를 할 거지만 대구 경북에 네. 이제 많은 시민 단체들이 지금 어제부터 성명서를 발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구 경북 민심에 유영아 변호사가 당선되는데 그렇게 영향은 없을 수 있겠지만 이분들의 활동이 어쨌든 박빙 지역, 수도권 지역, 중도층 민심에는 뭐야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공천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 탄핵 세력의 복원이에요.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 지난 시기에 특히 이제 최상병 그 죽음과 관련된 임종득 그 후보도 지금 경북 영주에서 예.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홍모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개헌 문건 논란이 있었는데 이분도 인재 영입이 됐어요. 그리고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MB 때 댓글 관련해서 여론조작 문제 때문에 징역 6월에 그 집행유예 1년 받았는데 사면 이분 약속 받았죠? 사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난 2016년, 2017년 무려 5개월 동안 1,710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촛불혁명을 했는데 구시대를 끊고 새시대로 가자는 거였는데 다시 지금 보면 22대 공천에서 이 세력이 복원되고 있다.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그토록 강조했던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했는데 도로 역행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강 장 대변인 기자님이 얘기로 좀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탄핵 세력의 복원이라고 했는데 예. 254개 지역 깜짝 놀라셨던 예, 깜짝 것 놀랐어요. 같아요. 예. 탄핵 세력의 복원이라고 이걸 하나의 그 공천 과정 또 도태우 변호사와 유영호 변호사 두 사람이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서 탄핵 세력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그 지나친 과잉 해석이고요.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에서 치열한 경선을 거친 겁니다. 경선을 지역 했죠.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 지역 주민에서 선택을 받는 사람들인데 누가 일부러 이렇게 꽂은 것도 아니고 다만 뭐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워낙 가까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한 분을 갖고 탄핵 세력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평가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그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장됐다. 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나만 드립니다. 더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부터 현역 국민의힘의 낙천된 현역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많이 물꼬가 합니다. 튀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낙천되거나 공천 못 받은 불만이 있는 음흠. 다른 현역 의원들도 그래 나도 문제 제기해볼래라고 아, 그럴 할 수도 수가 있는 있을 겁니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경남의 K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지난주에 막 화가 나서 이번 주에 뭐 기자회견 하려고 했었는데 음흠. 분위기를 좀 보고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핵심부의 공천 개입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폭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세상에. 생각만 아주 큰 건데 한 거예요. 보물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당에서는 위기 관리를 좀 더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권력 핵심부의 아유, 그거 공천 뭐 개입이라는 그런 게. 소문이에요. 소문이니까. 그냥 소문이 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 당에서 굉장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리스크 관리가 관리자는. 필요하다라는 점은 굉장히 그 공감하고 있고 저도 뭐 다선 의원들 가운데 이번에 아쉽게 뭐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컷오프가 됐거나 이런 분들 가끔 만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떠나기는 어렵다라고 어렵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니 근데 뭐 이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밝혔죠? 이게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난 후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먼저 하고 쉬운 걸 뒤에 푸는 격이고 국민의힘은 선이 후난이에요. 그러니까 아. 어려운 과제 한 50군데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보물 터지듯이 반발이 시작되면 3월 초 넘어서 3월 중순까지도 이 반발이 상당히 세질 수 있다. 그만 얘기해야 되죠.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예. 예, 하여간 그러면 그렇습니다. 좋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공정하게 보도해야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향엽 전 비서관 지금 논란이 됐는데 결국은 현역인 서동영 의원하고 경선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막 되게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고 예. 결국 논란이 좀 빠르게 좀 정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비판 처음부터 많이 했어요. 예. 이런 빌미를 왜 하냐, 왜 자초를 하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를 옹호하고 반박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국민의힘에서 부산 지역 가장 좋은 지역에다가 한 여성분을 전략 공천을 했다. 그분 경력을 보니까 국민의힘 당직자 오랜 생활했었고 박근혜 시절 이명박 시절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지난번 2022년 대선 때 김건희 여사 비서실에 부실장을 했었다. 반대로 좀. 근데 해보면. 김건희 여사랑은 일면식도 없었지만 이분 상당히 유능해가지고 그 부실장으로 보낸 거다. 그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 분들이 그래 뭐 우리가 뭐 비판할 대목은 없을 것 같네 이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 떠나서 내막을 떠나서 네. 지금 공천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김혜경 씨와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을 공천 준 거 아니야? 이런 오해나 이런 공격을 받을 빌미를 제공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장 취재를 기자님.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권향엽 국장 지금 후보죠. 이분은 예. 예, 민주당의 오랜 당직자예요. 저도 이제 취재할 때 많이 만났던 분인데 원래 이분이 이제 국회 부의장 김상희 실장인 비서실장을 하다가 이제 대선이 되면서 배우자 실장이 이해식 의원 밑에 당직자 누구 들어와 해가지고 부실장으로 배우자 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은 뭐 인사 한 번 한 게 전부고 실제로 수행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수행 비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수행실에 있긴 했지만 수행을 한 것은 배우자실에 있긴 했지만 수행을 직접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 뭐가 문제냐. 장 소장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과정 관리의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어느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하겠다. 어느 그래서 지원을 해라. 그렇죠. 그리고 몇 년 이상 된 사람의 뭐 어떤 자격을 갖춘 여성이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자를 받고 국민공천 방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원래 광주 서울 하려다가 갑자기 뭐 여기 무슨 변호사가 못 나오겠다고 하니까 거기는 그냥 경선하고 느닷없이 순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하고 이것도 원래 민주당의 룰은 국민 반 당원 반 50대 50인데 네. 이거를 국민 100%로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공천의 가장 큰 문제는 잘된 공천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핵심 관계자들은. 근데 뭐가 문제냐. 과정 관리에
미숙이다. 과정을 잘못 네, 과정 관리했다.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과정 관리의 미숙 때문에 안 먹어도 되는 욕을 계속 먹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선일보 같은 데서 사설로 김혜경 여사 이슈를 계속 띄우는 것은 일종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맞불 작전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광재 네. 대변인 말씀 마무리 지금 좀 해주십시오. 민주당 관계자들이 잘된 공천이다라고 네. 내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 공천이 잘 됐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왜 하락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있죠. 공천과 예. 관련한 파열함 이게 지나치게 사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뭐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지금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 같았으면 하지 못하는 인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가짜 뉴스라고 적극 반박했다는데 이 권영엽 전 후보. 예. 후보가 이게 전 비서관이 네. 배우자실에서 근무한 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가짜 뉴스라고 할 게 뭐 있죠? 뭐 비서라고 했던 부분인 네, 것 뭐 그 같아요. 부분- 부실장인데 아마 그 부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 보좌관도 국회에 있어 보면 다 그냥 비서라 그래요. 보좌관이니 비서관이니 뭐 이런 거 뭐 잘 모르죠, 사람들이. 비서라고 하고. 그게 이제 뭐 근데 의도가 한 가지 있었는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 여사라고 불러야 되고 김혜경 여사는 뭐 여사라 불러야 돼요? 씨라고 불러야 돼요? 어떤 규정 같은 게 있나요? 그 규정이 없으니까 없어요? 기본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부르고 싶은 대로 뭐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예전에 배우자라고 많이 하긴 김정숙 했는데. 여사 예. 때 언론에서 씨냐 여사냐 이거 논쟁을 하고 노조에서 총회한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21세기에 맞는 논쟁인가 싶은데 그 김정숙 여사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씨라는 표현이 원래 그렇죠. 의미를 담고 존중? 있잖아요. 원래는 네. 있죠. 그 일본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한번 표현해 갖고 우리가 굉장히 분개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뭐 문재인 씨라고 한 게 굉장히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미스터 문 이런 거예요. 그 문상. 씨와 여사의 그 어휘 차이는 아마 뭐 지금 관행적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여사라고 여사라고 하고. 표현했었으니까 그 관행을 따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4부 돌아오겠습니다. 토크킹 4부입니다. 장윤선, 정광재,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에 이어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 영입을 했습니다. 효과를 어떻게 우리 정광재 부장님 보실 때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두 지역에서 우리 당이 매번 패했던 지역인데 두 사람이 나와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석수를 가져온다면 우리가 과반 정당 또는 뭐 일당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2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럼 플러스 2가 네, 되는 플러스 거잖아요. 2가 된다는 왜냐하면 거니까. 이상민 의원이 여기서 6선 네. 김영주 의원은 비례 포함해서 3선을 했습니다. 3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 다 정말 약세 지역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는 그 결국은 4석 차이가 되는 거예요. 4개죠.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과거 민주당에 있다가 어떤 뭐 큰 절차 없이 자신이 그렇죠. 왜 국민의힘에 가느냐에 대한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나 내용적 정당성 없이 너무 빨리 온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두 분의 과거 의정 생활이나 이 성향을 봤었을 때 우리 당내에서 그런 평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당에 가장 이념적으로 왼쪽에 가 있는 사람보다 이 두 분이 의정 활동해왔던 건 훨씬 더 우리 당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었던 의정 분이다. 활동 그랬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우리가 이념적으로 반감을 갖고 대할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는 그 파장이나 파급력도 있을까요? 전략적으로나 이미지는 국민의힘에게 좋죠. 유리하다. 떠나는 민주당, 사람이 모이는 국민의힘 이러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에 사람이 모이네, 민주당 사람까지 국민의힘에 가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공천분란 정말 심하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진영과 이념을 넘어서서 이렇게 둥지를 옮기는 것 자체를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 하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반대했던 노동정책 많이 했잖아요. 최저임금제라든지. 그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이념과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저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한 길을 가라.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한 길을 가시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기자님. 이상민 정리해 주세요. 의원 제가 예. 통화했더니 개딸 피해서 왔더니 여기는 태극기가 그런 얘기도 합니까? 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만치 않다. 예. 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환영받는 입장이니까 따뜻은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말씀이세요.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사선을 한 국회의원이고 이분이 노동운동 출신, 한국노총 출신으로 민주당에 영입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 정책에 대한 기본 스탠스가 있어요. 예컨대 노동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바하고 배치되는 입장이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처리수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 반대 입장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향이다. 네, 전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제 백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해야 된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영등포 갑구 지역이라는 데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이냐. 물론 스윙보터 지역이긴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오랫동안 해왔고 뭐 개발 현안도 많이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코 유리한 선거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남았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 있는 거 봤을 때는 탈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 민주당 공천 내전도 이제 거의 좀 끝날 것 같은데 결말은 우리도 타당에 물어보긴 거죠. 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비명행사 결말은 비명행사잖아요. 비명행사가 친명행제 비명행사죠. 네. 이제 뭐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네.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유권자분들이 이제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그렇죠. 총선에서 분명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계속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결국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하는 것이다. 예. 근데 지금까지 나타난 여론은 분명히 뭐 우리 당이 훨씬 더 잘한 공천이다라는 평가들을 더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정광재 대변인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홍영표 의원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관측이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잔류 예를 들면은 얘기할 수도 있습니까? 오른쪽에는 네. 이제 탈당 선언문, 왼쪽에는 이제 잔류 선언문. 잔류 선언문 두 가지를 딱 넣고 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의원회관에서 소통관 기자회견실까지 걸어가면서 혼자 딱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결심하는 거지 지금의 예측은 우리가 상당히 무의미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제 막 그렇죠. 저질 리더십 하면서 세게 이재명 당대표에 얘기했습니다. 대해서 세게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2012년도에 김무성 대표가 네. 이제 저랑 앉아가지고 박근혜 당대표가 공천 안 줄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탈당하자. 친이들이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막 네. 탈당하라고 계속 압력 넣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탈당 선언문을 막 쓰고 있는데 계셨군요. 저희가 이제 보좌진이 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가 맞지?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잔류 선언문 쓰자 그래가지고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가지고 예. 바로 가가지고 그냥 잔류 선언해서 그 다음에 보궐선거로 당선되고 2014년도에 당대표 되고 맞습니다. 예. 대선 후보 간 거예요. 그래서 진영을 떠나는 정치는 하지 않는 것이 쉽지가 좋다. 않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광재 경우에 대변인? 보니까 네. 지금 정선님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사자인 본인은 비분 관계에서 정말 뭐래도 지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보좌진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진영을 떠나는 정치에 네.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과 맞아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언을 하는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지금도 비슷한 맞아요.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 그러니까 것으로 이런 저도 알고 거예요. 있습니다. 네. 서른 의원 제가 만났는데 저기 새로운 미래 가가지고 이낙연 선배하고 같이 해야지. 근데 이제 보좌진 그다음에 이제 부천의 지역 당원들 네. 지지자들이 아유 안 돼. 안 된다, 안 큰일 된다. 나게 해가지고 그냥 일단 출마가 중요하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살아오겠다. 홍영표 의원도 제가 통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그랬더니 궁금합니다. 일단 출마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럼 새로미래나 이런 데로 가십니까? 이제 아유. 그건 아니고 예. 일단은 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내가 출마를 못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일단 출마를 해서 살아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당을 떠나게 된다면 아니 뭐 나가라는 거 아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뭐 이재명 대표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죠. 근데 하여튼 뭐 중간을 다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곤란한데 핵심은 뭐 출마에 찍혀 있다. 그래서 출마다. 나가서 살아 돌아오겠다. 서른 의원도 그렇고 홍영표 의원도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으로 가실 분들은 전혀 아니고요. 민주당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일단 내가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된 다음에 민주당 재건, 민주당 재건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이더라고요. 말씀대로라면 새로운 미래가 좀 타격이 커 보여요. 네. 이른바 이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삭죽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의원들이 나오면 같이 좀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좀 열어둔 건데 결국은 안 되고 그래서 이낙연 대표 또 광주 출마 선언 하는데 이게 승부수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손을 잡으면 네. 공천을 못 받은 탈당자 분들이 내가 지역구 출마하면 당선될 수 있을까? 라는 예. 확신이 들어야 그게 되는데 들어야 가는 거죠. 그런 확신이 안 드니까 이낙연 대표랑 손잡고 같이 하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좀 꺼려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호남 민심이 그렇게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녹록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공천의 막판에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 다 쳐버리고 자기 사람 다 심어가지고 호남 민심이 야 그래도 우리가 봐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재명 당대표 너무하네 안 되겠네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낙연 대표로서는 이번에 출마하더라도 좋은 성과 얻기도 어렵고 새로운 미래에서 비례대표도 당선시키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매우 쉽지 않다 이 말이네요. 호남에서 이제 박지원 대표가 쭉 다녀봤더니 네. 이낙연은 역적이더라. 아이고. 이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두 명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에 대한 평가가 제일 높고 한 명도 없다. 네. 그러니까 표가 되면 나도 글로 가서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전혀 표가 안 돼서 나는 민주당에서 이제 한다 이런 건데요. 제가 그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거죠? 용인에서 어떤 시민분께서 쌀이 없어서 저녁 지을 쌀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요. 제가 어제 그 영등포에서 만난 그 수제화 구두 사장님이세요. 하루에 한 켤레도 못 팔고 가는 날이 많고 이자에 지금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데 뭐 그만둘 수 없어서 이걸 하고 있다. 그리고 예. 지역에 공실이 너무 많다. 무슨 얘기냐면 민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OECD 11대 경제대국에서 쌀이 없어서 저녁을 못 먹는다는 말이 됩니까? 예. 저는 정부 여당이 지금 뭐 수많은 여러 가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최소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있는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뭐 그 중요한 포인트가 좀 빗나가 있는 거 아니냐. 아하. 민생을 좀 살피는 그런 정치를 좀 여당도 대통령께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네. 현장 돌아보니까. 뭐 정광재 대변인.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네. 만드는 지금 새로운 미래의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전 뭐 상당히 인식을 같이 합니다. 네. 그리고 호남 민심은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예. 혁신당은 호남에서 굉장히 높은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오히려 뭐 이재명 그 대표가 하는 공천이 사천화되면서 더 높아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또 하나 장윤선 기자께서 지적하신 민생의 문제 있잖아요. 민생 문제. 우리가 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역 민생 돌면서 토론회 하고 민생 있어요. 토론회 하고 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 뭐 민생이 어렵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과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건 저도 뭐 당연한 뭐 것이다. 아니 근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네. 해제하고 군사보호구역 여의도 117배나 되는 땅을 해제하고 이게 다 개발 공약이에요. 그리고 사실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는 얘기 전문가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다양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뻥뻥 터트리는 공약 뭐 돈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몇 조 원씩
번씩 퍼부어야 되는 이게 돈이 있냐, 예산이 있는 거냐, 실현 가능성이 있냐. 오히려 이거 동아일보 같은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 사설에서도 걱정을 합니다. 예.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민생과 이런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거하고는 전혀 좀 다르다.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아침 중앙일보 재밌는 보도를 했어요. 뭐냐면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이게 교차투표, 비례에서 가능하다. 교차투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흐름이 잡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론 지형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흐름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과거 선거에는 뭐 이른바 이제 준위성정당, 위성정당이죠. 위성정당을 출격시켜서 뭐 동반상승하는 이런 네.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성정당보다는 다른 정당들, 이준석 신당 혹은 또 조국 신당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훨씬 더 시민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조국 혁신당이 강세가 된다. 호남에서도 강세된다고 정강재 대변인 짚어주셨고요. 교차투표 얘기까지 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좀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만나가지고 예. 뭐 선거 연대한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네. 조국 전 장관은 우린 동지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헷갈려요. 민주당은 지금 선거 전략이 본인들의 위성정당이 있는데 조국 정당하고 우리가 또 연대를 해? 네.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도대체 어디를 찍으라는 거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러한 것이 과연 선거 전략상 옳은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 잘하신 것처럼 호남이나 민주당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은 조국 신당이 훨씬 더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예. 거기다 힘을 실어줘야겠다. 그런 분위기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현장 취재 갔었는데 정말 뜨거웠어요. 뜨겁다. 예. 교차 투표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장 기자님이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중앙일보 중앙일보 그렇게 보도, 보도했다지만 교차 투표의 가능성은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이게 그 교차 투표의 가능성 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말 그대로 용두삼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특히 뭐 이준석 대표 지금 좋게 얘기해 주세요. 화성을 출마도 한다 그러고 지역구 출마 얘기도 하고 있는데 개혁신당은 어떻게 좀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개혁신당이 처음에 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신당 만든다고 했었을 때 네. 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칼은 칼 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섭지 칼 집을 나오는 순간서부터 덜 무섭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개혁신당 하겠다고 했었을 때는 어떤 기대감 이준석 대표가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서 보수를 개혁해 보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구나라고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이미 뭐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결과가 지금의 성적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2022년 대선 전에 누가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성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십니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에 상당히 의미 있는 정치인이 새로운 정치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은혜 대변인님이야 뭐 국민의힘에 있으니까 약간 좀 폄하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꼭 배지를 달아서 양극단 정치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성 그쪽에 그 상대 후보들을 보니까 그렇게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은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구성원상 그리고 경쟁자를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선거가 되지 30대가 많다고 않겠느냐.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거기 듭니다. 민주당 후보가 공영훈 전 사장이잖아요. 저는 그래고 그 인재 영입해서 호성을 보냈는데 삼자구도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데 그 돌아다녀 제가 뭐 그 발로 뛰어서 현장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까지 갔군요. 근데 아니 거기는 아직 못 갔어요. 그런데 그 보면 저랑 같이 한번 가시죠. 젊은 유권자들이 그 이준석 대표 응원 굉장히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이제 그 과거에 한 20년 전에 노사모했던 분들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이제 조국혁신당에 막 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만나는 젊은 유권자들은 특히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준석 대표 응원을 많이 하는데 용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의 선택을 받을지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여성표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엄마들의 표심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순천에서 도전하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 예,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제 그밖에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저는 국회로 좀 들어갔으면 네. 좋겠어요. 아유, 그렇죠.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여러분 아무도 찍을 사람 없으면 출마자 가운데 가장 젊은 젊은 사람에게 사람 표를 찍어라. 주십시오. 저는 이게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우리 정치를 바꾸고 지구의 미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야 살죠. 이거 되겠습니까? 숨도 못 쉬겠어요. 뭐 지구 화성 얘기를 자꾸 해서 깜짝 놀랐는데 뭐 하여튼 좀뭐 아직은 알 수가 없고 또 오늘부터 이제 경선 결과들이 발표가 그럼요. 납니다. 그 이제 나게 시작이에요. 되면 이제 시작. 뭐 새로운 미래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또 어떤 또 움직임이 있을지는 뭐 사실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한동훈 정리해 비대위원장이 주셔야 참 좀 됩니다. 관리를 예. 잘하는 게 선거 막판 들어가면 제일 조심인데 말조심이거든요. 네. 계속 그 사인을 말조심 내시더라고요.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말조심하시고 아니, 개혁신당도 말조심하시고.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말을 세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 어제 악플러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토크킹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윤선, 정강재, 장성철 소장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